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기본 개념과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주요 컨셉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오픈소스는 라이센스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그 분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픈소스는 사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재단과 단체들이 생겨났고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시스템의 여러 계층에 이미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부터 개발 환경,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웹브라우저와 같은 응용 계층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어 공개되고 있으며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찾고 학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어떻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찾고 학습하고 적용하는지, 여러 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즉, 오픈소스에서는 단순한 이론에 대한 이해보다 직접 필요한 것을 찾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지 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오픈소스 또는 우리말로는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기도 하죠. 이때 저작권, 즉 라이센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누구든지 소프트웨어를 학습하고 변경하여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는 라이센스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라이센스에 따라서 배포하는 허용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개발해서 배포 가능하고 누구든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에 함께 참여하며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슷한 의미의 라이센스를 가지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아주 유사할 것입니다. 프리 소프트웨어는 어떤가요? 어떤 목적으로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연구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정한 결과물을 또 다른 제3자에게 카피본을 재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개선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도 있죠. 프리라는 것이 항상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자유롭게 결과물을 공개하는 비즈니스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프리는 가격이 아니라 자유와 관련이 있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사용의 자유, 학습의 자유, 재배포의 자유, 개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에는 당연히 가져야 할 정책과 책임도 있겠죠. 이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프리웨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저작권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쉐어웨어는
비용 없이 배포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비용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당연히 무료가 아니겠죠.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공용 소프트웨어로서 소유권 없이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 이런 공용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될 수도 있고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개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면 프리 소프트웨어에 속할 수 있겠죠. 이처럼 프리 소프트웨어 내용은 다시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역시 프리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라이센스를 가지면서 그 일부에 속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프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하는 라이센스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크게 카피래프트와 난 카피래프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의 그림에서 카피래프트 소프트웨어 분류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래프트가 있었고 난 카피래프트는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는 난 카피래프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우리가 아는 GPL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짐작이 되시나요? 카피래프트라는 말은 그느 프로젝트 창시자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리처드 스톨만에 의해서 널리 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50년대부터 컴퓨터 사용자들이 많지 않을 때에는 흔하게 결과물을 공유하였었고 하드웨어 제조사들과 함께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해서 배포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컴퓨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소프트웨어를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던 운동이 그느 프로젝트입니다. 초기에 소프트웨어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였었죠. 자유 소프트웨어는 공개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특정 개발자가 이렇게 공개된 무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 취지에 맞지 않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카피래프트가 사용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면서도 특정 배포 제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초기의 정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리눅스는 그느 GPL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되고 있습니다. GPL 라이센스 아래에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에는 적용된 소프트웨어 역시 공개해야 하는 상호 라이센스를 가집니다. GPL에서 변형된 LGPL도 있는데요. LGPL의 경우에는 컴포넌트를 그대로 사용할 때에는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컴포넌트를 조금이라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건 역시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주의할 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모든 라이센스가 이러한 카피래프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non-copyleft 라이센스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BSD 라이센스에는
비상호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공개된 소스 코드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더라도 재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판매되는 상업적 시스템을 포함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용 시 코드 원작자에게는 알려야 함을 공지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라이센스와 관련된 이슈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경우에 라이센스에 따라서 자신의 제품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회사 결정권자들은 제품의 보호를 위해서 GPL 상호 라이센스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반드시 라이센스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OSI라고 하는데요. OSI에서는 여러 오픈소스 라이센스 부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이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OSI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OSI는 1998년에 설립되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OSS 라이센스는 OSD를 기반으로 OSI에서 승인을 합니다. OSD에 정의된 10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유로운 배포가 가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포판을 만들어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무상 배포도 가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스 코드 공개입니다. 프로그램에는 소스 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개발자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작성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차 창작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롭게 고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제2의 창작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원 개발자의 소스 코드 원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에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수정할 목적으로 소스 코드를 함께 배포할 수도 있지만 수정된 형태로 배포되는 것은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때 2차 창작물의 배포를 위해서 원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나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라이센스도 다르게 변경해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원 개발자의 권리와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공개를 할 때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보안 관련 프로그램들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제한에 대한 경고나 법률 준수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라이센스 자체에 금지 문구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사용 분야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상업적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한해서 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7번째로 라이센스 배포는 특별한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 가능하고 재배포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라이센스 적용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 제품에만 유효한 라이센스는 없어야 하고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라이센스 범위를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배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라이센스도 금지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함께 배포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라이센스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종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라이센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고 공통적인 성격을 지녀야겠죠. 특정 기술이나 특정 인터페이스 형태를 단정 지어서도 안 되고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라이센스의 기술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라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자유 소프트웨어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 개념에 접근하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의 관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배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개발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사용할 때 더욱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관점인 것입니다. 당연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픈소스는 리처드 스톨만이 세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복사나 사용, 연구, 수정 배포 등의 제한이 없는 소프트웨어 전체를 일컫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재배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소스 코드가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1980년대 초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 스톨만은 그 자신이 해커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소프트웨어는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점차 독점형 소프트웨어로 바뀌어 가고 있었고, 자유롭게 개발하고 공유하던 해커 공동체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스톨만 역시 MIT에서 공부하는 동안 라이센스 변경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고, 공유와 공익의 이념에 어긋나는 합의를 강요받기도 합니다. 이에 리처드 스톨만은 1983년 혼자의 힘으로 상용 제품과 동일한 기능의 프로그램으로 GNU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독점을 막는 일을 진행하였고, 1985년에는 GNU 선언문을 통해서 발표하며 비영리 재단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문장의 약자입니다. GNU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처음 개발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닉스가 아니라고 선언을 했을까요? 유닉스는 1970년대 초 벨 연구소에서 처음 개발이 시작된 운영체제입니다. 유닉스 아키텍처는 여러 기능들을 개별 구성 요소로 개발해서 다양한 하드웨어 컴퓨터의 필요에 따라 이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매우 혁명적인 아키텍처 구조였고,
1980년대에 여러 종류의 하드웨어 환경에 놓여져 있는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영체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닉스의 소스 코드는 벨 연구소가 소유하고 있었고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었죠. 이후 많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유닉스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서 유닉스를 수정하여 사용을 하였고 유닉스의 여러 오픈소스 구현 버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그누 프로젝트에서는 유닉스와 유사하지만 유닉스가 아닌 운영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인 커널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주요 구성 요소를 만들었었고요. 이후 핀란드의 리누스 토발주는 무료 버전인 유닉스 기반의 운영체제인 리눅스 커널을 개발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토발주는 교육용 유닉스인 미닉스를 사용하던 중 구조 변경 등 개발에 제한을 받자 개인적으로 리눅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토발주는 대표적인 자유 소프트웨어이자 오픈소스 개발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리눅스 커널의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배포판에는 핵심 커널 외에 많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여러 배포판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분투나 센토스 등이 바로 이러한 리눅스 기반의 배포판들이며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역시 하위 커널부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오픈소스의 역사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에서 우리는 언제부터 왜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개발자들 간의 자유 소프트웨어는 개발자로서의 이념과 책임이 담긴 운동이었지만 기업에서는 엄격한 GPL 라이센스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 리더 모임에서는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제안하게 되었고 OSD를 정의하고 OSI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넷스케이프사는 이 영향을 받아 1998년에 모질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와 프로그래밍 방법을 개발자들에게 전체 공개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넷스케이프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윈도우즈에 얹어서 팔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넷스케이프사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도 설립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파치 웹 서버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서버이면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도 하죠. 당시 아파치 개발자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아파치 웹 서버 기술 개선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개발자들로 구성된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고 함께 협업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파치 그룹은 웹 서버 이외에도 자바 등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단체의 필요성에 따라 1999년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아파치 라이센스 아래에서 배포되는 자유 소프트웨어이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성공적인 진행으로 리눅스 운영체제와 아파치 웹서버는 지금까지도 주류를 이루고 있죠.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들은 리눅스나 파이썬처럼 특정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시작된 소프트웨어와 달리 같은 관심을 가지는 개발자 그룹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개발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발 커뮤니티 운영은 소스 코드에 접근 권한을 가진 핵심 기여자들로 구성된 멤버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용과 오류 보고가 가능한 멤버들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엄격한 관리 하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는 하둡이나 톰캣 등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 리더 일원이면서 해커이자 개발자인 에릭 레이먼드는 성당과 시장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념과 철학을 잘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넷스케이프사의 모듈러 프로젝트의 출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소스 코드가 공개된 상태로 개발되는 시장 모델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버그도 그만큼 빨리 잡을 수 있는 반면 소스 코드를 몇 명의 개발자들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성당 모델에서는 상대적으로 버그를 잡는데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릭 레이먼드를 포함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멤버들은 기업도 자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여를 하면서도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권리들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재작성하고 OSI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철학은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개발 방법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적인 관점, 즉 사회적인 운동으로 개발자에게는 윤리적인 문제와 책임이 요구되고 사용의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이기도 하지만 일부 오픈소스 라이센스에서는 수정된 버전으로 개인적인 사용을 막아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적인 모델은 많은 기업들의 오픈소스 개발 방식으로의 유도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앞에서 보았던 리눅스처럼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 체제부터 개발 플랫폼,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계층에는 각기 다른 라이센스를 가지는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의 운영되는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각각에 대한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것이죠.
개발자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운영체제와 네트워킹 서비스, GUI 환경, 서비스 및 운영할 애플리케이션 등 필요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구성하고 그에 맞는 라이센스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예시는 사용적인 측면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하면서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발 참여는 핵심 기술 인력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사용에 따른 간단한 버그 리포트도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개발자들이 함께 협업하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몇 명의 개발자들이 모여, 몇 명의 팀원이 모여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을, 하물며 수십에서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각자 작업한 내용을 어떻게 통합하고 테스트하고 버전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도구 없이 가능할까요? 물론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우리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막강한 리더십을 가지는 한 사람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는 몇몇의 프로젝트와 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은 주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는 여러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도됩니다. 여러 개발자들이 각자 계획하고 개발을 진행하면서도 공통된 설계 구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의 시작은 그리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몇몇 개발자들이 몇 가지 간단한 필요에 따라 토론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코드 개발이 시작될 것이겠죠.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도록 정리된 소스 코드는 릴리즈 시키고 공개를 합니다. 소스 코드는 소프트웨어의 권리와 공개 권한을 명시하는 라이센스 하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공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널리 사용되고 커뮤니티가 성장할 수 있어야겠죠.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뮤니티는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사용자들에 의해서 빨리 버그가 발견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점차 진화할 수 있겠죠. 사용자와 참여 개발자들에 의해서 추가적인 기능이 제한되고 개발될 수 있습니다. 기능들은 다시 사용자들에 의해서 피드백을 받고 다시 개선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함께 사용하고 개발하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성장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는 많은 멤버들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개발자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용자도 이 커뮤니티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 멤버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과 사용이 동시에 일어나며 피드백을 받고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에 기반해서 모든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발자로 기여를 하면서 소스코드를 개발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설계하여 다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은 분석되고 되어 다시 요구사항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 개발 과정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여러 멤버들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개발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발 협업 자체는 중앙에서 통제되지 않고 분산되어 협업됩니다. 즉,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합 과정은 잘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소스 코드의 많은 파트들이 모두 필요로 하고 성공적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커뮤니티의 모든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이 소스 코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발자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며 스스로 개발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 개발자들과 함께 리뷰하며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사용자 중심으로 정리되고 설계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픈소스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기존의 훌륭한 개발 결과물인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개발하고 공유하며 버그를 수정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내가 고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고쳐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작업에 대한 대가를 꼭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에 대한 자부심과 개발자로서의 명성도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자의 커리어를 잘 쌓을 수도 있고 가끔은 기여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공공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가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개발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으며 언제든지 개발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훌륭한 커뮤니티와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고사양의 시스템에서만 운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낮은 사양의 컴퓨팅 파워를 갖는 시스템에서도 안정적으로 아주 잘 동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중 언제든지 더 나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더 나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은 돈을 지불하는 만큼 그 기업의 책임을 지을 수도 있고 기업에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내가 선택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초기에 많은 버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사용하면서 고쳐가고 피드백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재배포하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와 상업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의 독단적인 공급과 기술 보유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성의 확대는 공개 표준을 제정하고 보전할 수도 있겠죠. 여러 동료 개발자들의 리뷰와 피드백으로 더욱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지고 더 나은 보안과 더 빠른 버그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보다 건전한 소프트웨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그러했듯이 긍정적인 경쟁 관계와 공동체 커뮤니티 환경을 기반으로 스스로 협력하고 연구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소유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보다 저렴한 시스템에서 운영 가능한 보다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단점도 있겠죠.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그에 대한 품질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정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는 있지만 기업에서는 이를 선택하기에는 아직은 직면한 많은 어려움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개발에 참여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 중 내가 직면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커뮤니티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기능을 확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덜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인데 비용이 발생하다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완전 공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료 소프트웨어의 비용은 얼마일까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총 소유 비용, 즉 구매 비용과 운영 비용을 합한 금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비용에는 구매 비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플랫폼에는 운용 직원이 필요하고 사용을 위한 교육과 유지 보수 비용, 지원 비용,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비용들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총 소유 비용의 50에서 70%를 차지하는 아주 큰 비용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주요 장점은 항상 저렴한 총 소유 비용이 아닌 것입니다. 관리 및 지원 비용은 초기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라든지 연관 유지 보수 비용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운영하는 것을 절대로 공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픈소스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과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는 개발자로서 참여하고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로서 참여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용자로서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여러 팀원들과 협업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직접 적용하고 사용해 보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